의원실로는 하루에 뭐 100통 정도는 그냥 오는 것 같고 문자가 지금 한 2,000개, 3,000개 뭐 이렇게 핸드폰을 거의 쓸 수가 없었죠. 특히 이제 발의한다는 소식이 막 알려졌을 초반에는. 대부분 기독교인. 거의 대부분.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체포되는 거 아니냐, 구속되는 거 아니냐. 다짜고짜 굉장히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차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법안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차별을 중지해라 라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애초에 이 법안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종류의 법이 아니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사실 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의 침해는 이미 차별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법안에서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이 권고를 넘어서서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으로 한 단계 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수단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었던 것이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설교하면 잡아간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사실무근인 주장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이 가장 의미를 갖는 어떤 법익이 있다면 무엇이 차별이다, 이것이 차별이다 라고 정확하게 호명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섬세하게, 세세하게 규정했거든요.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성별 정체성도 그렇고 뭐 학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는 적시를 했는데 현재의 차별을 가장 포착하기 좋은 형태로 언어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희는 좀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입니다. 딱 10명을 모으는 게 아주 수월하지는 않았는데 20대 국회에 비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됐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10명을 못 모아가지고 발의도 못했던 게 바로 지난 국회인데 이번 국회는 한 달 만에 10명을 모아가지고 발의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단 한 분도 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한다, 이 법안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다만 이제 당론이 좀 다르다라던가 지금 타이밍은 약간 어렵다라던가 그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특정한 것들만 주로 핑계를 댈 때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변화들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사를 다루는 많은 법안들이 생기기도 했고 이제는 18세 선거권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법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자는 법도 아니에요. 2020년 정도 되면 이 법안을 우리가 가질 때가 됐다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확하게. 저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끊임없이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폭력이 그것도 하나의 나의 나름의 견해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폭력은 폭력이듯이 일단 차별은 차별이죠. 차별은 혹은 혐오는 명확하게 하나의 의견이라고 얘기될 수는 없다고 규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존엄한 사람이고 너는 존엄하지 않은 사람이다.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존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엄하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적인 어떤 절차들과 시스템이 굴러가는 것인데 이 존엄의 예외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규칙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위계가 생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인위적인 약속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소수인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괴롭히고 몰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말자라는 약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법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존엄하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도 존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존엄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존엄도, 이 일상도 분명히 이 이전 세대의 차별과 불평등과 싸워왔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2020년을 사는 우리는 또 우리의 몫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 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로 보내줬을 때 너는 장애인이고 난 비장애인이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아름다워 보이는 일상 다 가짜라고.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고 동생과 함께 탈수를 했고, 하지만 그게 단지 내 가족의 행운이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 시작했습니다. 저의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저하고 가정 환경도 똑같고 성별도 같은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의 삶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그 촘촘한 과정들을 보면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숨쉬듯이 늘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도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했을 때 대표 발의 누가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할게요 라고 바로 자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 영역이잖아요. 이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신념이 침해받았을 때는 나의 존재가 침해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는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 또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시대까지는 오지 않았나? 그래서 고용의 영역, 교육의 영역, 재화나 용역, 교통수단이나 금융서비스, 참정권의 영역, 이런 행정서비스들에서 그 누구라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딱 그걸 하자는 법이거든요.